부처님의 눈으로 세상과 만나는 청량 토크쇼 세상만사 인사로 문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출입문학관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래 오면서 별 추리를 다 했습니다. 뭐 하는 곳일까? 부산에 있었어도 처음 왔거든요. 네. 그 저도 어머니- 처음 왔어요. 가까이 사는데도. 그죠? 저는 사실은 부산에 여기 한번 와봤던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됐었어요. 네. 오래됐는데 그때는 뭐 그 굉장히 소박했었던 곳이었는데 뭐 지금도 크게 변한 곳은 아니네요. 여기가 이렇게 달맞이고개에 있으면서도 요 출입문학관이 있는 여기는 굉장히 그 20년이 지났는데도 저 앞에는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그게 많이 변하지 않았네요. 그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시간만큼 이렇게 유지해 오신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난 아까부터 그 이걸 쓰고 아주 이게 앞에 있길래 이거 중절모라고. 네, 이걸 한번 스님한테 씌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번 써봐야죠.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멋있을지 네. 이쪽으로 쓰는 게 멋있을지 모자는 이렇게 주석 스님은 다 멋있어요. 네, 빼딱하게 쓰는 스님은 게 고민해야 좀 돼요. 멋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너무 바르게 썼다. 조금 이렇게 네. 각도를 이렇게 각도를 좀 바꿔서? 각도를 조금 네. 줘서 네. 어, 아마 이 느낌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스님 한번 써보세요. 그 여기가 출입문학관이라서 아마 이게 저 홈즈 네. 모자인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썼더니만 심산 스님이 나보고 무슨 장군의 아들 같다 하는데 그 이러고 보면 홈즈 같습니까? 누가 장군의 아들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모자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군밤장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홈즈스럽는가? 아 우리는 홈즈하고는 별로 상관이 원래 뭐 여기 뭐 좀 남았어요.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예. 멋져요. 네, 영국 신사 같은 느낌도 나고요. 나는 뭐 저 만주적 말장사 역시 중절모는 스님이 잘 어울려요. 저는 하림 스님 궁금합니다. 느낌이 어떨지. 걱정이네. 저 약간 앞에 모자일이 내려오는 게 가깝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네. 역시 이마가 잘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그래요? 네. 반대로 써보시죠. 이렇게 훨씬 낫네. 앞으로 이렇게 쓰고 다닐게요. 하림 스님은 꼭 그 판토마임 배우 같은 느낌입니다. 모자를 쓰니까. 아 그래요? 제가 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한스럽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 네 명이 다 써도 그 탐정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설록 홈즈 그 어디서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저 앞쪽에도 사진이 보이는데 모자 쓴 모습 또 이렇게 담배대라고 하나요? 저걸 딱 문 모습이 꼭 그 탐정처럼 느껴지는데, 네, 설록 홈즈. 그거 읽어보셨어요? 어릴 때 좀 읽어봤는데, 근데 선생님 어때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하죠? 네, 실제 인물은 아니라고 하죠. 그냥 셜록 홈즈 그 소설 속의 주인공 이름인데 너무 유명해서 마치 셜록 홈즈가 정말 실존했던 실제 인물처럼. 탐정인 것 같은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 추리에 네. 취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닌가? 취미가 조금 있어 보이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근데 그때는 참 좀 재밌게 봤어요. 또 제가 이제 책을 잘 보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몇 권 탐독을 했어요. 네. 꼭 뒤에 보면은 그 예상 못한 그래서 반전. 그 학생상 적은 그 범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이렇게
왜 문지 않다고 소리나요? 그 요즘 가까이를 가까이 들어라. 요즘에 탐정하면은 예를 보면은 요즘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프로파일러라고 하나. 네, 근데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런 걸 찾아낼 수 있을까? 형사들이나 그런 프로파일러들 IQ가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추리를 해내고 또 사건을 조사해 나가는 모습 보면요 아주 신기해요. 그 여기 지금 오면서 야 그 지금 여기 이제 김성종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그 문학관이네요. 네. 근데 아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추리 문학이 있었나 싶을 만큼 굉장히 많은 그 추리 소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뭐 전통적으로 절에서 보면 추리보다는 추리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든지 상황 뭐 이런 것을 종합해가 정보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해가는 거라고 하면 불가에서는 통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진리의 세계를 파헤쳐갔는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추리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우리 스님들에게도 조금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을 넘어서 다시 통찰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가 꿈꾸는 수행의 어떤 목적을 가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추리 문학관 추리한다는 뜻 맞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진작에 물어볼 걸. 스님 왠지 돋보기 들고 나타나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온기가 있게 사건 현장 네.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그래갖고 어릴 때 돋보기 사기도 했어요. 아, 네. 추리를 좀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되고는 마음의 돋보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결국은 직관인 것 같아요. 추리는 눈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눈 작은 우리 주석 스님이나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 잘 하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스님 눈 두 개 더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여기 심산 스님과 저 닮아 있다고 뭐가 닮았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눈도 왜 닮았다는 얘기지? 네 그렇다고 하시죠. 뭐 이런 얘기하면 만천 스님하고 하림 스님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그 추리가 안 되는데 그냥 뭐 긍정적인 것보다 조금 이렇게 눈이 작고 못생겼다라는 걸로 매듭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추리 문학관에 온 만큼 저희가 간단한 추리 퀴즈를 좀 준비했거든요. 네, 스님들의 통찰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실러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다. 첫째의 이름은 원실러, 둘째의 이름은 투실러. 그렇다면 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수. 삼수 첫째 이름이 뭐라 했죠? 기억이 안 나지 않아요. 원실러, 투실러. 원신랑 투신랑. 원, 투, 네. 쓰리 실러. 영어도 해요? 아, 원, 투니까 쓰리 실러 아니야? 다 싫어죠. 아, 다 싫어. 왜 다 싫어요? 원 싫어, 투 싫어, 다 싫어.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에는 다 싫어하는 거. 다 싫어? 실로의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포실러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아, 포실러. 그러면 세 번째는 포실러가 되는구나. 아, 그러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정답을 누구- 다 찾지 보통-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보통 뭐
그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예, 누구 아들 이렇게. 네. 그러면 걔도 한 명 들어가는 거지 이제. 아, 포실러의 어머니. 셋이니까. 그중에 그런 포실러. 하나, 역시 그 스님. 막내 이름이 포실러인가 봐. 역시 다르신데요. 어릴 때 제가 그 돋보기 현미경 들고 다녔어요. 네. 아니 그게 더 쉽게 얘기하면 네. 남편을 아들이라 얘기한다 이 말 아니에요? 또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 되게 그러잖아.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이다 하면 남편 하나 플러스 아들 둘. 그 말 아니에요? 정답 좀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아까 포실. 그런 거야. 답은 맞는데 과정이 틀린 것 같아요. 조금 네.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 따로 네. 설명할 테니까 그때 모여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이거.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아빠는 무사했는데 아들이 크게 다치고 말았죠.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아들을 병원에 옮겼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한 의사가 뛰어와서 아들아 하고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의사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죠. 엄마. 너무 의외네. 엄마 그 놀래서 엄마 그랬죠. 아니 통찰. 설마. 엄마라니까 왜 설마요? 근데 제가 이 두 문제를 다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머릿속이 복잡하면 되지 않는다.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단순해야만 가능한 것 같은데요, 내가 스님? 그렇게 단순해 보여. 계산해버리면 되지 않는데 계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아직도 헤매는 마초 스님 있잖아요. 종종 이런 문제 가끔 듣기도 하는데 잘 못 풀어요. 저도 잘 못 푸는 편이에요. 그런다고 너무 위축. 그렇다면은 아니 스님 우린 자신감은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지만 머리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로 네, 끝맺 좀 해주세요. 문제는 잘 못 풀지만 네. 그냥 고민 안 하고 있다 보면 다 답을 알려줘요. 기다리면 답을 알려주더라고. 삶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어쨌든 저 퀴즈 푸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퀴즈 문제가 나오면 나는 그 퀴즈를 풀려고 애쓰기보다는 답이 몇 페이지에 있지? 이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예, 이번 거는 그 신하스님이 너무 빨리 푸셔가지고요. 저희가 준비 예비 문제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말했다. 지금 내가 선 하나를 그어 볼 테니 이 선을 절대로 손대지 말고 선을 짧게 만들어 보아라.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고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와 답을 바라보는 왕의 문제를 풀었다. 이 신하는 어떻게 하였을까? 손대지 말고 손 안 대고 발로 지웠다. 그런 문제를 내겠어요. 단순하게 하면 풀린다며. 입으로 지었다. 그 말 저는 만초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짧게 만들었다. 우리 똑똑한 기사 스님 빨리 얘기해주세요. 저 퀴즈에 약해요. 그 말. 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구만. 네. 너무 멋진 답이. 근데 손을 네, 복잡하게 또 생각을 했군요, 저희가. 저걸 읽어줘야지. 네, 원래 선 아래 다시 그거보다 더 긴 선을 그렸다, 그었다. 손 됐네요. 이건 간단한 추리가 아닌데. 네. 내가 고민하지 않기를 잘했어요. 난 고민해봤자 저거는 접근할 수 없는 답이었어. 정답은 스님만 맞추신 엄마? 거죠? 엄마. 사연으로 들어가시죠. 스님들께 답답한 마음의 사연을 드립니다. 저는 55세 직장인이자 가장입니다. 저는 가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퇴근길에 운전을 하는데 앞차에서 한 청년이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에서 창을 내리고 앞으로 걸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게 욕을 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주차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똑바로 대시라고 충고를 하면 상대는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아내는 제발 나서지 말라고 당신만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저도 제 성격을 고쳐야 하는 것인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답답합니다. 저럴 때 참 많죠. 네, 우리 그 절 앞에 작은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공원이 하나 있는데 밤늦게 어디 다녀오다가 그 공원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제 뭐 그 음주를 한다거나 또는 뭐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갈등해요. 거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나무람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지 갈등하다가 한 번도 내가 나무래 본 적이 없어요. 거기를 그냥 이렇게 피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편해요. 저기 가서 돌아가서 학생들을 지적하고 나무래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 하나 또는 나무랬을 때 오는 그 반응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잘못을 오늘 이제 그 고민을 말해 주셨네요. 나는 스님이 해결책을 얘기를 해주는 줄 알고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정말 공감을 잘하시네요. 네. 만조 스님처럼 그런 현장을 보고 이렇게 지적하지 못하는 그 자신감이 없는 경우이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그 음성 사연의 그분처럼 지적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신데 옆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신도분 거사님 중에서도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가 신호 위반한다거나 막 끼어들기를 할 때 끝까지 따라가서 지적을 한다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 보살님 타고 계시다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같이 타고 다니기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원론에서 보면 참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정당한 역할이라고 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일들을 지적하는 건 보편적인 일이었는데 지금은 뉴스를 접해보면 그렇게 지적을 하다가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여러 있습니다. 가지 네. 불편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고민은 고민이에요. 네. 어른들이 지적해 주는데 뭐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 그 흡연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반대로 그런 경우도 요즘에 보면 뉴스에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정말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건지 또 사회 어른으로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지금 저분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곤란스럽죠. 그런데 누군가들은 해야 되는 또 일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이제 집에서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적정하게 이제 잘못했을 때는 약간의 그 적절한 처벌을 하고 잘했을 때는 약간 이제
그 포상을 잘 하고 요것이 이제 훈련이 잘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도 잘못을 지적당할 때는 좀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잘했을 때는 또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조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요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커서는 오히려 아예 안 받아들이죠. 이제 그런 경험이 어릴 때 없으니까 난 다 컸는데 뭐 노인이나 누가 뭐라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런 지적을 안 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또 어느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좀 그런 거를 조금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릴 때 교육. 우리가 뭐 유럽이나 다른 쪽의 국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자유로운 유럽 하면서 어떤 뭐 좀 자유로운 느낌이 나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 한국 사회나 동양권 사회에서 느끼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느끼는 거는 오히려 얼마 전에 그 스웨덴에 오래 사시다가 돌아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때 굉장히 냉정하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어디 그 식당이나 또 공공장소에 가서 뭐 아이가 하나 둘 이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귀한 자식이죠. 조금 뛰어다닌다거나 시끄럽게 하더라도 한국의 엄마 부모들은 그렇게 크게 야단치지 않는데 그 스웨덴 쪽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따끔하게 그 현장에서 바로 지적을 해서 고쳐주고 그래서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떠든다거나 함부로 뭐 행동을 한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덕이라든지 질서는 지켜진다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근데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이 남에게 좀 피해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밖에서 그렇게 남에게 하는 거는 절대 용납을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부모님들이 밖에서 좀 하더라도 남이 이해해 주기를 좀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그 사회가 성장이 되면 그렇죠. 어른들이 뭐라고 하거나 공중 장소에서 그런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그런 질서들이 이렇게 많이 왜곡되어지고 무너진 것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라든가 범절,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여겼었는데 최근에 우리 얼마 전에도 뭐 유행했던 말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지적한다거나 또는 잘못을 지적했을 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좀 더 이기적인 또는 개인적인 성향들이 너무 지나쳐서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지금 질문하신 거사님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뭐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또는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등학교 때 명심보감에 빠져가지고 그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이거 그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 명심보감이 마음이 맑아진다라고 하는 그 책이잖아요. 네. 정말로 명심보감을 읽으면 정말 내 그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들고 다니면서도 뭐 보고 했는데 우리 국민이 명심보감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기억나는 글귀라도 하나 이렇게 딱 읊어주시죠. 명심보감에 나오는. 명심보감의 명심보감 이거 기억나요. 저는 뭐 극기 복리 이런 정도 나오실 줄 알았어요. 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에 작은 통신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 생활이 지옥 같아서 요즘은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다니는 곳은 여직원이 많은 곳이어서 여직원들 간의 친목이 아주 강한 편인데 입사 초기 제가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르고 선배에게 모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방지다는 소문이 났어요. 이 일로 결국 고차 선배에게 찍혔고 저는 회사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지요. 물론 저도 주장이 강한 편이고 솔직한 편이어서 이런 제 성격이 회사 생활에서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학교도 아니고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니 조금 허무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생각에 저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는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서는 전부 다 그 나름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출가해서 절에 들어왔을 때 절에 들어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가치 기준에서는 분명히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승가 안에서는 또 필요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시간으로 그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서 주장을 할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나는 다른 길을 갈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 그 잃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두 개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고 대신에 나 홀로 나의 길을 갈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또 어떤 그런 나 혼자 가니까 이제 그 약간의 따돌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건 두 가지는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군자와 소인의 얘기를 할 때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화이부동, 동의불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달라도 그 공동체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응해주는 사람이 군자고 대인인 것이고 소인은 똑같은 소인배이면서도 꼭 자기 주장을 해서 그 전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동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고요. 부처님 말씀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화합하고 함께하는 것인데 그것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쓸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왕따 돼서 혼자 살아간다면 그건 개인 사업을 해야지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힘든데 거기에 마음을 쓴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 중심, 자기 중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조직 문화에 들어가면 이미 그 조직 문화에는 전통적으로 지켜져 오던 또 그 집단 중심의 문화가 이렇게 강하게 있는 데서 그 개인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가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가 조율해내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개인도 그런 능력들을 잘 조율해 가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그것을 융합해내는 그런 가치관의 차이를 좀 더 조화시켜내고 융합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이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직장에서든지 그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는 또 색다른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충돌 이건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느끼는 어떤 왕따라는 느낌도 받고 이랬는데 조금 우리 스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융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중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내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또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눈에 거슬리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에게 거슬리는 부분을 발견하는데 어디에서 뭐 그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 아랫사람이 보는 또 자신의 모습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걸 조금은 자기 마음을 좀 인지를 해가면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의 문화 또는 공동의 가치관 또 공동의 분위기를 먼저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왕따라는 문화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공의 존중 사의 행. 공의 존중. 공 이러면 축구 얘기하니까.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눌러봐요. 060 060 800 800 7000 000 BTN BTN 방송포교 후원 방송포교 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매일 안 드시더라고. 알았어요. 한 통에 5천 원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매일매일 네, 누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누르세요. 아마 우리 세 분 스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반사 시작할 때 많은 걱정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그리고 응원 그래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우리 저 만초 스님은 뭐 미국에서 어떤 시청자가 찾아오셨다는 말까지 무슨 사연인가요? 아시는 분이신가요? 미국에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좀 지나긴 했어요. 지난번 명절 때쯤 됐을 텐데 한참 지났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 방송 되는가 봐요. 미국 불자인데 한국에 자주 오시지 못하는 분인데 한 4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길인데 일부러 꼭 이번에 들어가면 해남사 들려서 나를 봐야 되겠다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전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께서 스님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스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만났어요. 시부모님하고 같이 오셨던데 어쩌면 지금 이 방송도 미국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가셨죠? 오셔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계속 빼놓지 않고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잘 시청하고 있다고 댓글을 달고 싶었는데 거기선 댓글 달기 좀 어렵서 댓글을 한 번도 달지는 못했는데 찾아왔다고 굉장히 아주 반가워해 주셔서 저도 작은 선물 하나 이렇게 드리고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오셨고 또 무주에 계시는 보살님도 한번 이제 하림 스님도 만나보고 싶어하고 또 심산 스님, 주석 스님도 역시 만나보고 싶어하는데 안 찾아갔었죠? 네, 저한테 2번이나 오셨었어요. 2번 오셔서 중학생 아들하고 같이 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갔었는데 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BTN 세상망사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사실 한편으로는 약간 부담도 좀 되고요. 스님은 1명, 2명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우리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런 인기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또 하림 스님. 네, 그렇죠. 우리 절에 신도님들 이제 오셔서 세상만사 이야기 이제 많이 나누는 중에 빼놓지 않고 하림 스님이에요. 내 얘기는 요만큼 하고 하림 스님 얘기는 이만큼 해서 아마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도 스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라는 말 끝에는 항상 하림 스님 그래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하림 스님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하림 스님 너무 멋진 말씀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건 이상하네. 와이 하림? 아마 눈물의 힘. 네. 지난 우리 특집 방송 시간에 눈물. 남자의 눈물을 아무 때나 흘리는 것이 네. 아닌데 평생에 3번 흘리는 눈물을 그때 세상만사를 통해서 흘려놓으니까
예. 그때는 그냥 저도 당황했어요. 네. 이렇게 결국 이제 신도님이지만 결국 이제 오래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거의 가족 같잖아요. 이제 그런 애환이 다 있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미안함이죠. 죄송하고 미안하고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고 조금 섭섭하게 해드린 점도 좀 있고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한목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감동 창피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아, 네. 저에게 오늘 배달이 되는군요. 청년화 불자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만사 스님들께 저는 대전 영선사에 다니는 청년화라고 합니다. 아는 도반이 세상만사를 보라고 해서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매주 네 분의 재미있는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심산스님, 만초스님, 하림스님, 주석스님까지 스님들은 고민 상담을 하시면서도 별로 어렵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부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절에 다녔으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쉽고 깊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스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만초스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만초스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진통제 기도, 항생제 기도, 영양제 기도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 해주셨어요. 아마 이 편지 보내주신 청년화 불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처음 생각해 보았어요. 그중 저는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항생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기도할 때 미운 모습 대신 감사한 점을 발견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 마음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생활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기도만으로 마음의 습관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항생제 기도를 보완할 수 있는 더 좋은 약을 내려주십시오. 만초스님, 스님들의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청년화 합장해 주셨어요. 네, 항생제보다 더한 건 어떤 것일까요? 네, 평소 때 몸 관리 잘하면 됩니다. 영양 관리를 잘하면 되기 때문에 항생제 기도가 필요하기 전에 영양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체질이 건강해지면 항생제 기도나 진통제 기도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발등에 떨어진 연후에야 찾는 기도는 이제 진통제 기도, 또 발등에 그 상처가 크면 이제 항생제 기도.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제 영양제 기도죠. 평소 일상에서 아주 조금씩 일상적인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밥을 잘 먹듯이. 네. 그 영양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매달릴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매달려 있어 갖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어렵죠. 매달려 있는 것 가지고는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달리기 전에 다는 있으되 그 문제에 매달려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다는 있으되 좀 더 문제 매달려 있어서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밖에 하지 못하죠. 그러나 문제를 떠나지는 않지만 항상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으로 친다면 막 이렇게 당면한 목적의 것만을 매달려 있지 말고 평소 때 좀 일상적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
예를 들면 뭐 다란이 기도를 쭉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108배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나간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일시적으로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하는 기도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걸 해달라고 할 때는 그걸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면 구걸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금방 그거 자체만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기도를 해가지고서는 그건 부처님 법에 있어서 원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끌어안아서 다시 회항을 하는 그런 불자의 보편적 원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구걸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은 좀 벗어나서 나와 남 우리 모두의 행복 인류라고 하는 큰 어떤 그림을 전제로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좀 보편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 뭘 물으면 진짜 나도 행복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불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늘어난다면 그게 우리 불교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기도란 말을 그냥 수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100일 수행, 또 1000일 기도를 1000일 수행으로 이미 우리는 구하는데 오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잡고 있는 걸 놓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지. 그 잡는 거는 늘 나도 모르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발견해서 수행은 내려놓는 거.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평화는 만나지 구해서 얻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경우는 굉장히 짧거나 거의 성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요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뭐 기도합시다라고 또 열심히 수행합시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나는 뭐 바라는 게 없어서 어떤 이유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특별히 뭐 원하는 것도 없고 지금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족하다면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매달려 있기, 무언가 매달릴 만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의 기도는 일으키지 않고 매번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만 하는데 그것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먼저 일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나는 뭐가 바라는 것이 없어서 기도할 게 없어요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자각하는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주스님 덕분에 이제 많은 불자들이 기도하는 어떤 방향 또 어떤 기도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이 사연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그분도 더 향상하고 또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우리 한 번 더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사연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